네. 시작해 주시면 되고, 우리 질문은 그 슬리도에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거 아시죠? 거기다가 질문을 하시면 나중에 뭐 그냥 손 들고 있다 하셔도 되고 거기로 올리시면 제가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6시간쯤밖에 방을 없어가지고 그랬는데요. 오늘은 이들 수업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있더라도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쓸 정도로 저기 그냥 일단은 목을 보완한 차원에서 일단은 강의 자리를 제안해 주신 일단은 윤현석 교수님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 제가 참여하게 된 계기부터 설명을 드리고 제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설명드리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3, 4학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절대 취업으로부터 자유로운 이제 시즌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신 차렸어야 하고 아직 정신 차리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은 제가 정신을 좀 차리라고 말씀드리는 자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뭐 Q&A 하니까 슬라이도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슬라이드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으면은 대부분의 IT 회사는 제조 기업 말고 IT 회사는 제가 다녀봤거나 내지는 웬만한 거는 거의 다 알고 있어서 물론 말씀 못 드릴 거는 못 드리겠지만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까지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못 드리는 거는 제가 퇴사할 때 비밀 유지 서약을 다 쓰고 나왔기 때문에 네, 제가 이 자리에 이제 참여하게 된 계기는요. 그 캠퍼스 핵데이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참여했던 게 19년도인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 그래가지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아직 아닐 것 같은데 춘천에 있는 네이버 커넥트 원이라고 이제 연성 같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해커톤을 진행을 하고 해커톤 하면서 이제 멘토가 붙어요. 멘토가 붙어서 이제 멘토분들이 멘토링을 해주시고 그래서 멘토링을 하는 거 옆에서 보잖아요. 직접 어떻게 개발하는지,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 또는 뭐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괜찮은 친구들을 면접으로 올려서 이제 채용을 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매년 갔었는데, 뭐 의도는 일단은 뭐 좋은 분들을 뽑기 위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커넥트원이라는 장소를 너무 좋아해서 놀러 가려고. 그런데 학생들의 실력은 되게 다양해요. 네, 되게 다양한데 아쉬운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학생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몇 가지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단점이 커버가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채용을 할 때 다 똑같은 검은색인데 자기 혼자 흰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제발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신입으로 뽑은 친구들한테도 항상 이런 거 좀 해라 제발. 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iOS 개발을 하시게 된다면은 어쨌든 제 이름을 들으실 거라 한국에서 하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이제 와서 제발 잔소리 좀 해줘. 그러면 가서 이런 소리를 하고 와요. 막 다른 회사 가서.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런 아쉬운 점들이 여기 얘기 나오는데, 근데 첫째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과제 치느라 바빠서 성능에 대한 고려를 안 하고, 그다음에 과제 하면은 조별 과제를 하더라도 대부분 버스를 타잖아요. 협업에 대해서 좀 어색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오픈소스를 오로지 사용만 하세요.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제가 마지막인데 오픈소스를 사용만 하세요. 그러니까 더 사고가 닥쳐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취업에 자유롭지도 않고 제일 관심 가진 건 취업일 거라서 취업에 대한 얘기도 같이 섞어서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면요. 이름은 권문범이고요. 영어 이름은 브래드를 쓰는데 브래드는 쿠팡 들어가면서 개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DRM 인사이드라는 곳에서 인턴을 했고요. UN젤이라는 곳에서 iOS 개발을 했고요. UN젤이라는 곳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중소 SI 업체. 위메프라는 곳에서 이제 iOS 개발했어요. 그래서 위메프 앱을 개발했었고, 네이버에서는 iOS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클로바라는 조직에도 있으면 여러분 네이버 앱 쓰시면은 그거 제가 개발 참여했었고요. 그다음에 서버 개발은 클로바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 조직이 있는데 그래서 iOS 앱 개발을 하면서 SDK 개발을 하면서 SQL 통장한 서버 개발을 하면서
하면서 ML도 좀 공부를 같이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기술성장위원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인사 관련된 업무, 그 다음에 교육 관련된 업무, 개발자 관련된 업무에서 경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네이버 커넥트 재단의 iOS 개발 부스트 캠프 커리큘럼은 제가 하는 다른 분이 짰는데 감수 멤버로 제가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네이버가 3년 만에 신입공채를 시작할 때 그때 신입공채 그 프로세스 및 그 커리큘럼 작성에도 제가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앱테크위원회라고 해서 네이버가 웹이나 서버 쪽으로는 워낙 불편하지만은 앱 쪽으로는 솔직히 기술 표준이라든지 어떤 가이드라든지 프로세스가 있대요. 만약에 앱만의 뭔가 자동화 프로세스 이런 거를 배우고 싶다면 카카오로 하는 것이 나아요. 네이버 분한테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카카오는 애초에 톡이라는 메신저, 앱 기반으로 서비스가 탄생을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오히려 더 잘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도 이제 앞으로 모바일에 대한 기준이나 자동화 프로세스를 좀 그런 기술 표준, 이런 가이드를 정립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앱테크위원회라고 했었는데 거기서도 활동을 했었고요. 제가 활동했던 영역은 이제 CI/CD만 자동화 관련된 인프라 플랫폼. 그다음에 쿠팡에서는 이제 스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해서 수석 개발자로 있었고요. 지금 피니스다트라는 회사에서 이제 플랫폼 개발실에 실장으로 있으면서 뭐 서버라든지 아니면 이제 웹, 모바일 서비스 개발이나 이런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곳에 어떻게 보면 장으로 있고요, 매니저로.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ML 관련돼서 선임 기술을 검토하면서 피니스다트라는 회사 뒤에서 설명되어 있지만 다트 던지는 거 그 머신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긴장이나 인지 같은 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ML 같은 걸 좀 쓰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ML을 쓰게 되면은 수많은 센서들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에서는 단가가 절약되거든요. 여러분 테슬라에서 센서 빼고 좀 비전을 하려고 하죠. 단가 절약이.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번 실험하면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가지만한 주제를 여러분들이 졸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처음에 배치했고요. 그리고 이력서나 면접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 제발 사용만 하지 말라고, 사용만 하지는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사용할 때 저 같은 경우 오픈소스를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뭔가 여러분들이 취업정선에 뛰어들었을 때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게 보였으면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저희 회사 소개를 하면서 어쨌든 저희도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좀 급한 자리, 포지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취업의 시작은 이력서고요. 이력서를 보통 적다 이제 프로젝트 이력을 적게 돼요.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는 지원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술력을 소유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고 싶은 포지션이나 가고 싶은 회사 있잖아요. 채용 공고 보잖아요. 그러면 뭐 경험해본 사람, 뭐 해본 사람, 뭐 해본 사람이서 나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여기 지원하면 안 되겠다가 아니라 그거를 해줘야 돼요. 예. 한 사람 뽑는 게 제일 편해요. 회사 입장에서는. 와서 가르치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사람을 뽑는 게 제일 편하기 때문에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기술력을 키워드를 활용해가지고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제 이력서의 프로젝트 이력 회사 어디 다녔는지 나오기 전에 제일 먼저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뭘 해봤는지, 뭐가 강점인지. 여러분들이 이거 뒤에 면접에서 얘기가 나오긴 할 텐데 면접관들이 질문하는 게 마치 그 사람들이 주도한다고 생각을 하시라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면접관들이 질문 뭐 보고 하죠? 여러분들 이력서 보고요. 자기소개서 보고요. 결국에는 면접관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는 본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예. 이걸 면접관이 질문을 주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면접 들어가서 무조건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의도된 질문을 하게 만들고 의도된 질문이라면 나의 준비된 답변이 나오겠죠. 예. 그런 판을 짜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키워드라는 게 어떤 훅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내가 원하는 질문이 나오게끔. 아니 예를 들어서 제 위에 보면 스위프트로 활용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있잖아요. 아니 바보가 아니고선 질문을 스위프트로 물어보거나 함수형 프로그래밍 물어봐야지. 이거 저거 하는데 저한테 자바 물어보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만약에 물어보면 그 회사 가지 마세요. 다른 거 시킵니다. 여러분들한테.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나중에 키워드를 보시면 저는 같은 경우에 이제 유명 프레스 있을 때는 이제 CA 애니메이션, 뭐 프로파일링, RESTful API 관련된 거에서 이제 뭐 하나 이런 식으로 적고 네이버 할 때 이제 스위프트, UI 웹뷰, WK 웹뷰, 파파, 칼피지, 램, 그리고 프로파일링 같은 거를
어디를 가나 빠지지 않는 게 프로파일링인데 왜 프로파일링이 중요하냐면은 대부분의 회사는 여러분들이 간 곳은 유지보수성 업무가 많을 거예요. 왜냐? 거기는 기존에 이미 서비스가 있고 그 서비스가 돈을 벌고 있으면 이렇게 되게 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갔는데 유지보수를 갖고 새로 만든다 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신규 팀, 신규 서비스를 만드는 팀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 회사가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요즘에 예를 들어서 IT로 해가지고 뭔가 돈을 번다 했을 때 최소한의 서비스라도 있어야지 돈을 버는데 서비스 때문에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거거든요. 돈 못 버는 회사를 왜 가요? 월급 빌릴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가면 유지보수성을 할 수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프로파일링, 유지보수성으로 뭔가 기존의 코드를 분석하고 계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있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할 거예요. 네. 요 경력사항은 담당 업무 위주로 정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시민분들도 해당이 되는 게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제가 이력서 달 때마다 나간 게 뭐냐면 프로젝트 이력을 줬는데 그 프로젝트에서의 기능과 UI를 설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듣다가 마지막에 얘기를 해요. 기능과 UI는 전혀 궁금하지 않다고요. 그걸 어떻게 구현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내가 그걸 어떻게 구현했고, 어떻게 작성했고, 어떻게 만들었고, 그게 실제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톡, 제가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카카오톡을 만들었다고 해봐요. 그럼 카카오톡을 만들었다고 하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요,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요, 사진을 첨부할 수 있고, 푸시도 알고 와요. 그거는 알 필요가 전혀 없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갈 때 어떤 프로토콜 썼는지, 그 프로토콜에서 어떤 걸 했는지, 그리고 메시지를 저장할 때, 뭐 채팅방에 들어갈 때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DB에다 뭐 인덱싱을 어떻게 했는지, 캐시는 어떻게 활용했는지, 파일을 업로드할 때는 멀티파트 폼을 썼는지, 뭐 그런 기술적인 거, 어떤 프로토콜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고, 그게 면접관이 듣고 싶은 내용이지, 뭐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뭐 푸시를 받을 수 있어요, 사진을 보낼 수 있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얘기하면 면접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로 잘라요. 어차피 서로 시간 내가지고 지금 면접 보는데 시간 걸리니까 다시 본인이 하신 업무 위주로 얘기를 하시고 기능 설명하시든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숫자랑 영어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한든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눈은 한글에 엄청나게 최적화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수능 보실 때 언어 지문 읽는데 얼마나 걸려요? 되게 빨리 읽잖아요. 근데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한글이라서 그래요. 거기에다가 영어나 숫자가 있잖아요. 그래 읽다가 한 번 걸려요. 이거 네임지적으로. 왜냐?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한 번. 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 그러니까 상대방의 시선을 머물게 하고 싶다면 영어랑 숫자로 뭔가 이렇게 딱 적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전문 용어 제발 마음껏 쓰세요. 면접관 분들은 대부분 여러분보다 경력이 많거나 아니면 실력이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요. 만약 여러분보다 실력이 없고 경험이 없다. 그럼 그런 회사 당연히 안 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용어를 마음껏 쓰시고 이걸 풀어서 설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목적어 패턴을 썼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한마디만 끝날 거를 뭐 목적어를 해가지고 뭐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는 뭐 비리얼리케이션을 알려가지고 뭐 데이터의 변화에 따라서 뭐 비즈니스 로직이 동작이 되는 그런 구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실제로 면접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네. 그냥 전문 용어를 쓰세요. 어차피 다 알아요. 몰라도 아는 척해요 면접관들은. 네. 그러니까 전문 용어 마음껏 쓰시고요. 그리고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도대체.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고 싶은 회사에 채용 공고를 확인을 하고 그 채용 공고에서 요구하는 사항 하나하나를 질문이라 생각하고 거기에서 내가 뭘 했는지 답변을 이어붙이세요. 그런 분이 이력서 가지고 자기소개서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알고 어느 회사에 가고 싶은지를 알고 그 회사 채용 공고를 분석해가지고 그거를 공부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만든 것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거는 학생분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만든 것은 제가 항상 눈이 얘기하는데 만든 것은 성과가 아니에요. 개발자가 뭐 하는 직업이에요? 소프트웨어 만들고 유지보수하는 직업이잖아요. 그게 성과예요. 여러분들 지금 숨쉬고 밥 먹고 하는 게 성과예요. 인생에 있어서. 당연히 하는 거예요. 개발자들은 당연히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당연히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하고 그거 하라고 돈 주고 뽑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성과가 아니에요. 네. 그게 성과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가 성과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개발이나 소프트웨어 공학 같은 경우에는 철학과 비슷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왜 철학이랑 왜 비슷하냐면은 철학이라는 거는 단위성이 없는 학문이에요. 이게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그때그때 달라요. 개발이라는 것도 그렇거든요. 구현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동작을 구현해야 돼. 근데 그 동작을 구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어떤 한 방법을 딱 선택해서 코드를 커밋해서 푸시를 해가지고 머지를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수십, 수백, 수만 가지 중에 그 방법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하다못해 뭐 공간 복잡도를 줄였다, 시간 복잡도를 줄였다, 속도를 빠르게 했다, 뭐 내지는 뭐 어떤 뭐 기능상의 변경에 대한 확장성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퀄리티, 릴라이어빌리티, 스퀘어러빌리티.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뭐가 걸려야지 그 코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짜서 그냥 만들었어요 하면은 그건 전혀 성과가 아니에요. 그 다음 본인 참여율. 본인 참여율 적으세요. 이게 적어야 되는 이유는 첫째는 본인 참여율이 높은 프로젝트이면은 면접까지 좀 더 파악을 하고 좀 더 잘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냥 프로젝트 쭉 적었는데 난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그거만 주창 질문해요. 그러면은 면접 시간 다 날리는 거예요. 참여를 꼭 적고 본인이 내가 참여율이 낮은데 그 참여율 높은 경우도 이거 적으면 안 되겠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참여율 높은 프로젝트를 만드셔야죠. 그래야지 유리한 거죠. 그리고 사용한 기술에 대해서 키워드를 별도로 정리하세요. 이렇게 주르르르 성과나 이런 거에 주르르르 적어놓으면 솔직히 면접관 상황에 따라서 눈에 익힐 때도 있고 안 익힐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별도로 정리를 해서 이게 잘 못 읽더라도 키워드 중심으로 질문이 나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하면은 좀 더 좋겠죠. 그리고 남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애들은 프로파일로 잘 안 쓰는데 나는 프로파일을 써가지고 성능을 뭔가 되게 계산을 입력드리게 만들거나 내지는 뭐 오픈소스를 뒤에서 나오겠지만 다른 애들은 사용만 하는데 나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공부도 해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단점이 있어. 그래서 컨트리뷰션도 날려보고 내지는 대부분의 학생들 제가 캠퍼스 학교에서 느끼는데 디버거를 진짜 안 써요. 다 로직이에요. 네, 디버거만 써도 저는 솔직히 면접 올리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버그 잡을 때 로고 찍어가면서 이거 왜 이러지 그 말이 안 돼. 나는 디버거 써가지고 콘솔에서 메모리에서 다 찍어가면서 그러면서 바로 뭔가 버그를 찾으면서 해결한다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세요. 남들이 다 하는 거 나도 한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좀 이런 거는 안 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신입 때 면접을 봤을 때도 느낀 건데 이런 거는 진짜 했으면 안 됐다라는 거를 나중에 회사 다니거나 면접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러지 말았어야지 하는 것들 몇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세상을 관련된 개발자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뭐 여기 있는 분들 뭐 그전에 회사에서 일하셔가지고 경력 이미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경력 빵야차예요. 빵야차가 저 이것도 할 줄 알고 이것도 할 줄 알고 이것도 할 줄 알고 세상을 혁신하고 회사를 바꾸겠습니다 해봤자 아무도 안 믿어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지금 다 대학교 다니시잖아요.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나 미적분 할 줄 알아 대단하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에 콧방이라도 뛰겠어요. 그거랑 똑같아요. 세상을 관련한 개발자가 되고 하시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너무 뽑히고 싶은 마음에 늘 행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면접이었나 첫 번째 면접이었나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어필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운동을 해가지고 체력이 너무 좋아서 야근을 해도 끄떡도 없고요. 회사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네. 을 행세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미 그 을의 입장으로 기어 들어갔다라는 거는 본인이 느낀 거예요. 이 면접은 망했구나라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깔끔하게 을 행세하시지 마시고요. 왜냐면 을 행세하면은 면접 입장에서도 되게 없었고요. 어쨌든 이 사람이 매력이 있어서 뽑고 싶어야지 많이 그래 절박해라도 보이면 뽑히지 않을까 그런 케이스가 없잖아 한 번 있긴 한데 거기 너무 기대면은 만한 확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대기업에서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대기업을 어떻게든 들어가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약간 행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사업고시를 준비해도 횟수를 정해놓거든요. 대기업도 본인이 정해놓으세요. 한 두 분기 정도, 한 두 번 정도 도전해보면 안 되면 취업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물론 대기업 가고 싶었고 제가 졸업할 때 같이 졸업을 했던 분들이 LG전자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마음속으로 LG전자는 지원서만 쓰면 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 성적은 그들보다 나았으니까. 하여튼 그런데 결국엔 떨어졌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저한테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현업에 계신 개발자분이 그랬어요.
경력이 깡패라고. 회사 가서 배우는 거는 퀄리티가 다르다고. 일단 경력부터 쌓아라고 한 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졸업하고 나서 내가 전공 성적은 좋은데 뭐가 모자라는 거지 너무 궁금해서 취업스테이를 갔거든요. 취업스테이를 갔는데 거기 이제 대기업만 한 5년째 준비하는 남자분이 계셨어요. 나이 거의 한 30 됐죠. 그런데 다 알아요. 어느 기업은 뭐 나오고요, 어느 기업은 뭐 면접에서 뭐 물어보고요, 다 알아요. 근데 그분은 왜 도대체 5년 동안 준비한 걸까요? 네. 그분이 코칭해줘서 들어간 분도 몇 분 있어요. 근데 왜 그분은 왜 5년 동안 못 들어갔어요? 그냥 그분이 되기가 싫은 거예요. 그분은 경력 빵냥차고 아무것도 없고 한 거라고는 취업 컨설턴트가 됐거든요. 또 아예 취업 컨설턴트 폼을 차려서 불러 나가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을 4학년 때 2번, 졸업하고 1번, 그래서 안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어디든 상관없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로 갔어요. 늘 경력을 쌓아서 굳이 말씀드리면은 제 주변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보다 제가 훨씬 많이 멀게 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드린 거는 실제 사례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뭔가 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브레이킹스루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만 있으면은 솔직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연봉 경쟁을 시키는 거 가능하거든요. 그런 곳이 또 이 바닥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대기업에 목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도전해보세요. 도전도 안 하고 포기하는 건 너무 아깝고. 그래가지고 이력서랑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취업 과정에서 좀 조심해야 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얘기할 건 이제 면접인데, 개발자는 코드로 말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말을 되게 못해요. 면접하면. 그래가지고 실제로 저희 회사에 이번에 신입을 내고 뽑았거든요. 근데 한 분은 그랬어요. 저한테 배우고 싶은 것도 있는데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게 궁금해서 왔다는 것도 있어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말을 못하는 직업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매력으로 보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면접에 가시잖아요. 그럼 면접은 어떤 자리예요? 면접관하고 나하고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하고 프로세서를 잘 생각해보면 처음 만나는 분들이 뭘 하겠어요? 인사하고 서로에 대해서 소개하고 지금 하면서 알아가는 과정이죠. 네. 잘 생각해보면 프로세스나 어떤 메커니즘이 소개팅은 똑같아요. 여러분도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미팅이나 소개팅을 한 번씩 해보셨죠? 한 번도 안 해봤으면 친구 붙잡고 제발 한 번 해달라고 하세요. 네. 잘 보면은 소개팅도 처음 만나는 남자 여자의 만남이요. 면접관이냐 피면접자냐 차이지 남자 여자의 만남이고, 그 다음에 과정은 인사하고 서로 소개하고 질문하고 메커니즘 똑같아요. 네.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럼 여러분들은 상대방한테 매력이 어느 정도로 어필이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1억을 갖고 있고요. 대출받아서 2억짜리 집을 분양받을 예정이고요. 이 예물을 만든 지가 좀 옛날인데 지금 2억 가지고 집도 못 사죠. 하여튼 2억짜리 집을 분양받을 예정이고요. 요즘 같은 공유임대 시대에 차를 사는 건 낭비 같고요. 저는 키가 165가 넘는 준수한 여성분이랑 사귀기를 원합니다. 결혼은 34살쯤 생각하고 있으며 그때까지 2억 정도 모아오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분이 과연 소개팅에서 매력이 있을까요? 사귀던 사람하고 이런 소리를 해도 차이가 생겼는데, 그럼 상대 B,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적절히 공감하고 요구보다는 상대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고, 자동차 자랑보다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런 데이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미래를 그리고, 못다한 말이 있지만은 적당히 이쯤 하면서 다음을 기약하면서 적당히 자리를 마무리하고, 마지막이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의뢰사진이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 두 사람하고 만약에 소개팅을 했어요. 그럼 상대 A랑 B 중에서 누구랑 붙어야 할까요? 둘만 놓은 것 같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쉬워요. 여기 상대 A죠? 이거 그대로 메커니즘이 똑같으니까 자리만 바꿔볼게요. 면접 자리요? 저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고요. 봉사활동 400시간을 쌓아 2차심을 키웠고 다수의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을 무지 잘합니다. 저는 대기업에 입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비스 개발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했습니다. 희망 뭐 5천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뽑을까요, 그럼? 네. 이거 솔직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야, 면접관 저렇게 얘기하는 건 어딨어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많아요. 네, 진짜. 그러면은 B
면접관의 말을 끊지 않고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하고 성실한 답변 속에서 내가 가진 기술력을 어필을 하면서 개발 실력을 뭔가 저 짱이에요, 잘해요, 저만 보고 하면 뭐 끝나요 이런 거보다는 그것을 이용해서 만든 성과를 어필을 하는 거죠. 내가 옛날에 프로젝트 했을 때 성능을 어느 정도 이렇게 계산한 경험이 있고 디버거 써가지고 뭔가 남들은 못하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 면접관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친구를 보면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일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겠네 라는 기대감이 생기겠죠. 못도한 말이 있어도 내 말만 하기보다는 아쉽더라도 다음을 기약하시면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게 좋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말씀드리면 거기다 플러스 내가 왜 했는지 아까 이력서에도 있겠죠? 어떻게 하고 왜 했는지가 성과라고 만든 건 성과라고 아니라고 숨 쉬고 먹는 거는 우리 태어나면서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 패턴, 어떤 알고리즘을 정했고 메모리 관리는 어떻게 했고 예외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만의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 철학이 상대방을 납득시킬 수만 있으면은 그런 면접에 합격한 거고 철학도 없으면은 애초에 면접에서 그냥 나가리고 그 철학이 상대방을 납득을 못 시키면은 이제 면접까지는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겠죠. 이 사람 통과되는 거야. 그리고 내 이력을 어떻게 설명하지? 아까 이력서에 나온 거 거의 비슷해요.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다음에 나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서 뭘 했고, 거기에 어떻게 기여를 했고, 이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같은 말이 반복돼서 나오는 게 있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하세요. 이게 취조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물어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개팅이나 면접이나 서로를 알아간다는 게 중요해요. 서로를 알아간다는 게. 회사 개발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세요? 형성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이슈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오픈소스나 디펜던시 매니지먼트는 어떻게 하고 주소형 개발 언어랑 플랫폼은 어떻게 되냐고. 참고로 팁을 드리자면 제가 한참 면접만 해볼 때는 회사를 가서 최소 질문 3개에서 5개 이상씩 했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할 말 없으시냐고 이러면은 최소 질문에서 3개에서 5개 이상씩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걸 지가 공부했어요. 내가 모르는 게 있다. 회사에서는 형사 관리 어떻게 하세요? SV에서요. 집 가서 SV 공부하고. 기 써요? 그러면 집에 가서 기 공부하고. 기는 어떻게 써요? 물어보면 어떻게 쓴대? 내가 모르는 단어 나왔어. 그럼 집에 가서 공부하고. 이슈 관리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지라 써요. 내지는 로비 써요. 내지는 멘티스 써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거. 그거 집에 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하면은 다음 면접 때는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써본다는 거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의 부족한 점을 메꿀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궁극의 해결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술력을 보유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 채용 같은 거 보고 이런 거 보면서 좀 분석도 좀 하고 여러분들 유튜브 이런 거 인스타그램 보지 말고 그 시간에 회사 채용으로 가서 기본 요건에 뭐가 있는지 우대상에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뭐뭐뭐 쓴다 그 뭐뭐뭐 쓴 사람을 선호하는 이유는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그걸 쓰니까 그거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은 당연히 그 사람을 보겠죠. 왜냐? 그 기타 비용이 안 들잖아요. 교육 비용이 이제 이 사람을 가르치고 알려주고 설명해주는 비용이 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고 깊은 단계까지 숙지하면 더 좋죠. 그리고 면접 많이 보세요. 제가 면접 많이 보세요. 이게 아까 메커니즘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연애도 많이 해볼수록 좋고 면접도 많이 볼수록 좋아요. 왜냐면 면접을 많이 보면은 그 자리가 되게 편해집니다. 자리가 편해지고 내가 뭘 말할지에 대해서도 긴장감도 덜하고 면접 많이 보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됐든 거기서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그럼 그 다음 면접에서 써먹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되게 편해진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자리가 편해져야 돼요. 그래서 면접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팀에 얼마나 어울리는 사람인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되게 사교성이 있고 어디에도 잘 어울린다는 것이 비춰져야 돼요. 왜냐면은 이미 조직은 몇 명 이상이 모여서 만들어져 있는 곳인데 거기서 한두 명을 맞는 사람을 뽑는 거랑 그 한두 명 때문에 이 조직을 없는 거랑 어느 게 현실적인 기운이 적을 걸 생각하면은 내가 조직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냥 나는 못 바꾸니까 내 성격에 맞는 회사를 가고 내 성격을 그냥 다 보여주는 거고 그거에 상관없이 나는 어디든 내가 원하는 회사를 가고 싶다 하면은 나의 성격이 문제가 없어 보여요. 뭐가 됐든 간에 그 문제는 되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킹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력과 성격이 모두 중요하죠. 그리고 면접에서 꼭 해봤으면 하는 거 주변 사람들하고 모임을 좀 많이 해보세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면접에 들어가거나 긴장하면은 거기서 나온 버릇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버릇들이 면접에서 상당히 거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모의 면접을 많이 해보세요. 그 상대방이 어려운 사람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하는 말버릇이나 아니면 이런 습관들이나 아니면 그 면접에서 오는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지거나 고치실 필요가 있어요. 긴장 없애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회사 경험 따지지 말고 실제로 면접 많이 볼 거를 좀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3명 있는 회사도 면접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런 회사 안 갈 거야 하고 면접 안 보고 이러지 말고 면접을 최대한 보시고요. 면접을 보다 보면 생각외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회사 괜찮네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면접 많이 보죠. 왜냐면 여러분들은 회사 아직 다니시지 않기 때문에 회사를 보는 눈을 키우는 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면접을 보면서 회사 보는 눈도 키우고 그런 눈이 좀 있어야지 나중에 회사를 고를 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거 3번째는 저는 진짜 요즘에 지원하시는 분들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면은 그전에는 큰 회사를 다니다 이제 작은 회사를 보니까 작은 회사에서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피닉스 같은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는 분이 많을 거예요. 회사를 지원했으면은 그 회사에서 나온 제품을 꼭 써보세요. 꼭 써봐요. 쓰다 보면 그 제품에 문제가 있거든요. 없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교수님이 항상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문제가 없는 코드가 진짜 문제라고.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분석을 해가지고 면접 때 가가지고 얘기하면은 되게 어떻게 많이 돼요. 참고로 어느 회사라고 말하기가 뭐한데 이게 지금 녹화 중이어가지고 어느 회사 면접을 봤을 때 이제 제가 합격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팀장님이 앞에서 10명을 넘게 떨궜어요. 10명을 넘게 떨궜는데 저를 뽑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회사에서 내는 작품을 실제로 써봤고 이거 제가 개발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될 것 같고요. 요 페이지 진입할 때 느린데 왠지 API나 이런 호출이 이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이런 식으로 좀 개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면접자리에서. 그래서 뽑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앞에 10개 넘게 떨어뜨렸잖아요. 그래서 뽑혔더니 이거 녹화 중에서 말씀드리긴 뭐한데 연봉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은 10명을 떨궜다는 거는 그만큼 그 회사에서 이제 커트가 되게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람이 뽑히는 와중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딱 나타났어. 그 다음부터는 이 버짓이 올라가요. 이 사람 뽑겠다는 거에 대한 버짓이. 왜냐?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내가 소개팅을 수십 번을 했어.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났어. 어떻게 해서든 사귀고 싶지 않을까요? 그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째, 회사에 지원했으면 그 회사 내가 아는 거든 모르는 거든 어차피 핸드폰에 용량 많이 남잖아요. 데이터 많이 남고 설치하고 써보세요. 써보고 개발자 입장에서 이런 거 좀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여기들한테 좀 드린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사용자들이 좀 많이 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UI 배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UI 배치가 솔직히 개발자 경우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써봤고 그런 관심 있고 거기에 따른 개선을 제시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보면 어필하는 수단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4번째가 면접 시작부터 끝까지 포기하는 뉘앙스나 힘들다는 내색하지 마세요. 저 실제로 면접 보는데 저는 면접 되게 본격적으로 보는 스타일이에요. 질문 엄청 많이 해요. 왜냐? 시작할 때부터 얘기해요. 저희 서로 시간 투자했으니까 빠르게 짧고 굵게 빠르게 알아가고 적어서 혹시 본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럼 먼저 양념으로 시작할게요. 라고 되게 본격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답변을 못하는 지원자들도 있죠. 그러면 이분이 무의식적으로 막 이러면서 혼잣말 하면서 막 혼자 이상한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요. 근데 그거 면접관 입장에서 보면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이미 그 사람 같으면 어차피 망한 거긴 한데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 사람 언제 어디서 다시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좋은 이미지만 보여줘도 부족한데.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진짜 힘들다, 망했다라는 걸 내색하시고. 또 나왔죠? 전문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세요. 이거는 좀 전문 용어라는 면에서 애매하긴 한데 정확하게가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주니어 분들 보면은 이 용어를 약간 본인만의 세계에서 사용을 해요. 근데 이 언어라는 게 사회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제네릭이라고 생각할 때 저랑 똑같은 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네릭 했는데 나랑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게 머릿속에 있다. 그러면 이거 면접 볼 때 되게 큰일이 납니다. 예. 같은 걸 얘기하면서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오버해야 돼요. 오버해야 돼요. 실제로 프로젝트 진행할 때 있어서도. 그 때문에 용어를 사용할 때 정확하게 사용하세요. 제가 이네비턴스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똑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인캡슐레이션 하면 여러분들 이미지 속에 똑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머릿속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정확하게 사용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용어를 잘못 사용했는데 그 사람이 이거 아니에요? 라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제가 의미했던 거랑 전혀 다른 표현이고요. 그래서 저는 무의식적으로 관용적으로 그냥 제목대로 쓴 거죠. 그 이후로 전문 용어든 모든 단어든 이게 이름이 맞나 싶어 한번 검색해봐요. 네. 그리고 지금도 얘기하다가 주니어분이 저 학교에서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 아닐까요? 제가 틀렸나? 그러고서 한번 찾아봐요. 그래서 제가 맞으면은 맞잖아요. 이거. 제가 틀면 제가 틀렸네요. 이거 다음부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게 낫겠네요. 해주겠군요. 때문에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면접자 입장에서 내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다른 이름이 떠올리는 대상자가 있다는 건 이 친구 프로젝트 뽑았다가 혼자 산으로 가겠네 라는 상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변화하는 자리잖아요.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사교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어쨌든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예.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예. 그게 어떻게 얘기하는 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사교적이고 예의를 갖추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약간 취업에 관련된 이력서나 면접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질문은 이제 마무리하고 Q&A 뒤쪽에서 다들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이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오픈소스를 사용만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언제 어디든 어디를 가서든 항상 하는 잔소리인데요. 나도 잔소리 하다 보니까 제가 어디 가서 제가 뭔가 발표하거나 뭔가 교육을 할 때 항상 얘기해요. 저는 꼰대라고. 잔소리 엄청 한다고. 근데 저는 그래요. 서로 약간 위로하면서 그래 힘내 해낼 수 있어 우리 잘해보자 하는 건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충분한 것 같고요. 밖에 나갔을 때 위기면은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서 서로 인지하고서 발전하는 방향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학생자. 그래가지고 저는 꼰대인데 어디 가서든 잔소리를 하는 건데 오픈소스는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한 흔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트렌드의 끝판왕이야. 끝판왕. 오픈소스 잘 나가는 오픈소스에 컨트리뷰션 하는 사람들 모아보면은 웬만한 회사의 개발팀보다 많을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뭘 모아서 고민해서 해냈다라는 거는 이거는 웬만한 천재가 아니고서 낼 수 없는 어떤 솔루션 내지는 진리에 근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오픈소스가 되게 좋은 교과서이자 참고서라고 생각해요. 이슈는 뭐냐? 근데 가끔씩 노이즈가 껴있거나 가비가 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건 이제 본인이 공부해서 판단하셔야 되는 이슈는 또 있어요. 이게 물론 제가 학교에 다닐 때도 오픈소스는 있었지만 오픈소스를 사용하게 하는 게 번잡한 시대였는데 근데 지금 너무 잘 돼 있어서 명령어 한 줄 두 줄만 치면 오픈소스 다 땡겨와요. 의존성에 맞춰서 필요한 것까지 다 땡겨와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사용하기 편해서 제가 어느 순간 그 캠퍼스 할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학생들이 코드를 많이 안 짜네. 뭐 이미지 가져 오픈소스 네트워크 SQL 고쳐야죠. 포츠랑 오픈소스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뭔가 이렇게 접근해서 쿼리해서 가죠. SQL 몰라도 돼요. 오픈소스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그냥 조립만 해요. 코딩을 안 하네.
그게 가능한 건 오픈소스가 워낙 많아졌고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도 발전해서였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과연 우리가 올바르게 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가 오픈소스를 쓰다 보니까 REST API, 토신한 오픈소스가 있어요. REST API 규격도 모르고 통신이 안 되면 왜 통신이 안 되는지도 모르고 뭐 이게 안보커가 안 되면 안보커가 왜 안 되는지도 모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DB로 뭘 해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스키마가 안 맞거나 내지는 DB가 통신이 제대로 안 돼서 뭐가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 몰라요. 왜냐? 내가 사용한 건 오픈소스지 DB를 연결해서 사용한 SQL을 날려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얘기해요. 캐시도 오픈소스를 써요. 캐시한 거 불러와가지고 로딩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왜 안 되는지 몰라요. 이런 이슈들이 발생하거든요. 이해를 하고 쓰였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오픈소스를 쓰면은 얘 피처나 문제를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얘가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어떤 걸 하고 뭘 하는지 좀 그런 걸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느 회사의 특정 어떤 팀을 디스하는 거긴 한데 이거 워낙 개발자께서 너무 유명해가지고 여기서 얘기해봐야 더 이상 대회도 아니고 비밀도 아닌데 카카오 SDK가 욕을 더럽게 먹는 욕을 뭔지 아세요? 욕을 내면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나 미들웨어 쪽에서는 다른 라이브러리 참조를 잘 안 해요. 다른 라이브러리 참조를 왜 안 하냐면은 거의 이런 격인데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하이제킹을 해요. 그래서 아 좀 태워주세요 하고 그래서 아 이 사람을 태우고 가야겠다 이래서 차를 멈췄어요. 타세요 이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야 얘들아 와 이러면서 우르르 와가지고 차가 가득 채워주면 어떤 이유일까요? 카카오 SDK가 그 꼴이에요. 카카오 SDK 보면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알람가이구나. 하여튼 어떤 네트워크 라이브러리가 있대. 그걸 통째로 들고 와요. 통째로 들고 오는데 실제로 보면은 거기서 사용하는 거는 어떤 인증을 위해서 호출하는 메소드 하나거든요. 네. 근데 그 하나를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통째로 다 죽어요. 통신은 실제로 세션 연결해가지고 통신하고 AF 네트워킹 알람 파일에서 제공해주는 REST 배우 호출하는 메소드가 안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쓰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이 있는지, 여기서 내가 뭘 쓸 건지, 그리고 보통 요즘에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들은 그 기능을 자주 쓰면 그 기능만 묶어서 또 서브 패키지로 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좀 알고서 내가 필요한 거를 가져다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기능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기능이 어떻게 제공되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디플로이먼트 타겟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바일인 경우는 더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뭔가를 가져다 쓸 때 이게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환경과 이런 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맞는지 왜 안 맞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도 알아두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떤 버전에서 뭐가 디프리케이트 됐고 어디서 무슨 API가 그러니까 디프리케이트 됐다는 느낌이 똑같은데 또 뭐가 없어졌고 뭐가 지원이 되고 뭐가 바뀌었고 이래서 이게 지원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시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사용법 당연히 알아요. 예?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사용법만 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설치하는지 요즘에는 패키지 매니저가 잘 돼 있어가지고 디펜던시 매니저가 잘 돼 있어가지고 이런 걸 잘 쓰죠.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볼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게 너무 사용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두루 보셔야 되는데 너무가 솔직히 얘기해서 뒤에 두 개만 보여보자면 어떻게 설치하는지 어떻게 호출하는지 자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만드는 것은 성과가 아니에요. 네, 돈을 받았으면 만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여러분 술 쉬고 밥 먹었다고 해가지고 술 쉬고 밥 먹느라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으로 이거 드릴게요 하고서 돈 주고 다녔어요. 없거든요. 만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앞서고 싶고 남들보다 더 받고 싶고 남들보다 더 영향 있는 자리를 가고 싶고 더보다 괜찮은 자리로 가고 싶으면은 남들보다 남이 있어야 되거든요. 남들 다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대학교 입시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남들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거보다 더 나아지려면 만드는 건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을 하는 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픈소스를 사용할 때도 어떻게 설치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만드는 거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디플로이먼트 타겟을 왜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지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 그 원리들을 아시는 게 중요해요. 단편적인 거로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회사까지는 학교
학교에서 배우는 CS가 그렇게 도움이 된다라고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면 솔직히 만드는 거에 그렇거든요. 짜는 거에 그렇고. 근데 이제 세 번째 회사가 네이버인데 네이버 가고 나서는 뭐에 부딪히면 뭐가 안 돼. 왜 안 되는지 제가 못 찾는 사람들이 막 발생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세히 공부해 보니까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운영체를 컴퓨터부에서 배운 것들이에요, 다. 네. 솔직히 저 학교 다닐 때 학점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네. 거의 1등만 했어요. 그런데도 이걸 워낙 안 쓰다 보니까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네이버 갔을 때 CS 다시 공부했어요, 솔직히. 네. 다시 공부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만드는 거는 언젠가 여러분 경영 학원에서 배워서 나온 친구들이나 만드는 거에 대한 실력 차이는 솔직히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다 평준화돼요, 솔직히.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다 보면 CS가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들 면접 볼 때 CS 보면은 뭐 떨고개서 모르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CS가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실력 차이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공부했고 그죠? 어떻게 만드는지 왜 만드는지 자기만의 철학이나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로 남들을 납득시키거나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배울 수 있는 게 좋습니다. 네.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이게 그 기능을 어떻게 지원하고 왜 이렇게 작고 그 다음에 디플로먼트 하기 쉬운데 왜 그런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과 그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근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시험 볼 때 근성 배워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우는지,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약간 제 방식으로 설명드립니다. 저는 오픈소스 통해서 영감을 얻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공부 과제를 발견하기도 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구조를 발견하기도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트렌드 파랑이라고.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페이시하고 이거 트렌디해서도 많이 한다. 오픈소스에 보통 있어요. 하나 드시고. 그래서 보통 접근할 때 오픈소스 문서를 통해서 많이 접근하고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를 통해서 구조 파악도 많이 해요. 여러분들 뭐 아키텍처 짜거나 어떤 거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고민을 할 때 그때 오픈소스에 보면 그런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한 참고서가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유명해. 그러면 보통 그걸 스터디하거나 공부하거나 아니면 사용법에 대해서 의논하는 커뮤니티가 쓰거든요. 거기에 꼭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슬랙 채널에 들어가서 얘네들이 주고받는 대화만 봐도 없는 건 있어요. 진짜. 그 정도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제가 봤던 오픈소스 중에 하나인데 약간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신입 때 뭘 했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오픈소스라는 개념을 되게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회사들이 앱이나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라이센스라는 걸 걸기 시작했거든요. 그 오픈소스 라이센스라는 걸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 얘가 어떤 서포트 라이브러리를 썼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페이스북에, 카카오톡에, 네이버에 넣었잖아요. 그러면 전부 포스트잇에다 다 붙여놨어요. 탤런트 그 벽면에, 사무실 벽면에다 다 붙여놓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소스 보내요. 얘는 어떻게 썼지? 얘는 무슨 분석하지? 얘는 어떻게 하지? 기능이 뭐지? 그 기능 구현해서 어떻게 했지? 이거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알렉스 스위프트. 근데 알렉스 스위프트를 보면은 이제 MVVM을 사용해서 뭐 비동기적으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수많은 오퍼레이터들을 제공하고 모나드를 사용하고 그 외에 여러 함수형이나 이런 기교들을 포함하고 있는 애인데 그러면 얘를 공부하면은 여기 적혀 있는 거에 대해서 뭔가 배울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있죠. 물론 여기 적혀 있는 거는 제가 이제 보고 분석했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고 처음에 얘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시작하기 시작하죠. 일단 도큐먼트가 있어요. 대부분 오픈소스들은 자기가 위대하고 뛰어나다는 걸 설명하고 싶어요. 그 설명이 있을까요? 도큐먼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 가장 트렌디하고 걔네들이 가장 잘하는 이거는 내 인생의 역작이야 라고 하는 건 도큐먼트 앞에 있어요. 예. 왜냐? 거기에 관련해서 사람들이 오픈소스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에서 제공하는 개념을 파악을 해보세요. 얘가 도대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왜 이렇게 짜는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개념을 착용한 이유와 장점에 대해서 강조가 되기도 해. 그런 걸 좀 확인하고 제한적으로도 파악하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내가 앞으로 짜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기에 나한테 도움이 되면은 쓸 줄 알아야 돼요. 쓸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나 그거 솔직히 참고서고 강연 자료예요. 거의 처음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얻는 게
실제로 RX 스위프트에 적혀있는 도큐먼트 앞부분에 나오는 건데 이건 확장인데요. 옵저버 패턴을 하기 위해서 시퀀스를 지원하려고 뭘 지원하려고 데이터, 이벤트,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을 줄 수 있어요. 뭐야 어찌야 너한테 허락한 대로 뭘 해야 되냐 컴포즈 시퀀스 투게더 해가지고 디클레이티브 선언적으로 그 다음에 뭐 수량적으로 뭐 하게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해서 쭉 설명을 해요. 이거를 왜 쓰는지를 파악을 하면은 MVVM이 어떻게 보면 결국은 옵저버 패턴이거든요. 근데 RX 스위프트에서 이걸 쓰는 이유는 데이터나 이벤트를 시퀀셜하게 전달할 수 있는 스트림을 열어주고 그 스트림 중간중간에 오퍼레이터를 껴가지고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이벤트 핸들링 매니플레이션을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네. 도큐먼트에 다 써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고 싶어요. 지금 MVVM 아직 대세죠. 뭐 다른 거 나오긴 했는데 다른 거 나온 것도 결국에 MVVM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걸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른 걸 함에 있어서도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좀 더 유택한 아키텍처로 유연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교과서가 다 있어요. 참고서가 다 있고. 그럼 보셨으면 해요.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왜 쓰냐고. 왜 어쩌고를 했을까 내가. 왜 어쩌고. 왜까지도 설명해줘요. 엄청 친절하지 않아요? 예. 꼭 도큐먼트 보고서 확인해주세요. 또 뭐 있냐? 야, 리액티브 프로그램 우리가 썼는데 리액티브 프로그램이 짱이야. 왜냐고? 설명해줄게. 설명 다 해줘요. 그쵸?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용하는데 여태까지 하면서 뭔가 사용했던 오픈소스가 있다면 도큐먼트 가지고 사용법만 보지 말고 개념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제가 네이버에 있을 때도 신입 교육도 하고 뭐 체험도 하고 이랬었고 캠퍼스 엑데이로 학생들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지금 이 회사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실장 자리에 있다 보니까 개발뿐만이 아니라 프로젝트 매니징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체험까지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거 할 때 항상 이제 학생들이 한 질문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해요. 그럼 저는 보통 두 가지를 가르쳤는데 하나는 문서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은 어딘가 원하는 거나 페이시한 거나 내가 알고 싶은 거 어디 하나는 얻어버리겠지.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데 그게 없어. 얘는 그런 게 없는 애구나 라는 걸 아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도 오픈소스, 근데 교수님들도 오픈소스, 친구들도 오픈소스, 그리고 대회하는 오픈소스 경진대회, 오픈소스 이래. 오픈소스 뭐 그렇게 대단해? 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의 컴퓨터에 대부분의 오픈소스 하나는 깔려있어요. 그거 뭘까요? 네. 대부분 컴퓨터에 이미 깔려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자바 안 깔려있는 컴퓨터 있어요. 개발자 컴퓨터 치고 개발자가 아닌 사람도 JR이 깔려있어요. JDK는 어떨까요? 네. 자바 오픈소스입니다. 여러분들 JDK 열어보면은 각 클래스가 어떻게 그려있는지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봤을 때 좀 충격 먹은 게 뭐냐면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쓰는 클래스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번 자바를 열어볼까요? 자바 열어봤어요. 뭐부터 보지? 클래스 개많아. 메소드 개많아. 뭐부터 봐야 돼. 내가 쓰는 거 스트링 클래스 들어가 보세요. 스트링 클래스 들어가세요. 근데 막 메소드들이 막 사람도 있어요. 무슨 메소드부터 보지? 이즈 이퀄 투 스트링 쓰잖아요. 이즈 이퀄 쓰잖아요. 이게 제가 언어를 워낙 다양하게 보니까 이즈 이퀄인지 이즈 이퀄 투 스트링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즈 이퀄 앞에 모식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가봤는데 웬걸? 여러분 보통 문자를 비교한다고 하면은 뭐 할 거예요? 루프문 돌릴 거잖아요. 앞에서 끝까지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근데 자가 그렇게 짜여 있을까요? 혹시 보신 분 있을까요? 자가 그렇게 안 짜여 있어요. 종국에는 문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비교를 해요. 종국에는. 근데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 이 객체랑 이 객체랑 같은 메모리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비교를 해요. 네. 왜 이 객체랑 이 객체랑 메모리 주소 같이 왜 비교하지? 왜냐? 난 변수 따로 선언하고 객체주 따로 하고 따로 해서 따로 사용하는데 왜 이렇게 하지? 그래서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스트링 인터닝이라는 게 있어요. 스트링 인터닝이 뭐지?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할 때 상수나 예측 가능한 변수에 관해서는 따로 메모리를 할당해요. 런타임에다가 뭔가 이렇게 선언해서 뭔가 이렇게 돌리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런타임에서 돌리고 선언하더라도 내가 예측 가능해. 얘는 이거랑 값이 똑같을 것 같아. 그럼 메모리 주소 한 군데를 박아놓고 포인터로 가리키는 진입로만 다른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메모리 주소로 비교를 하면 얘가 같은 애인지 아닌지 1차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왜? 그냥
한 번에 하면 코드 간단한데 왜 메모리 주소를 확인할까? 메모리 주소를 확인하면 시간 복잡도가 미국의 1이잖아요. 예. 시간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하게 쓰는 언어에서도 찾아보면 그렇게 배우거나 느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래가지고 저희는 1단계를 거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2단계가 있어요. 여기 6시까지죠. 네, 수업 있으신 분들 나가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수업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가시고 그 다음에 2단계 소스 내부 구조 원리 파악 오픈소스는 소스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읽고 싶다면 수수료 없이 읽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자바 깔려있죠? 열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고 오픈소스라는 거 열어보세요. 이 문서상에서 획득한 키워드를 활용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저 같은 경우에 자바에서 스트링 인터닝이라는 거 하는 거 RX 스위프트에는 옵저버블이나 이벤트 같은 키워드를 있죠. 그 키워드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RX 스위프트를 보면은 뭐 컨트롤 프로퍼티라고 해서 프로퍼티가 변환될 때 그 변환을 알려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컨트롤 이벤트라고 해서 이벤트가 발생할 때 이벤트를 전달해주는 애가 있고 스트림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드라이버라고 해서 메인 스케줄러에서 스트림을 열어주는 애가 있고 뭐 리시버라고 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받는 애가 있어요. 이게 왜 구조가 이렇게 짜여졌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 이런 이슈가 있구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이슈에 부딪힐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상당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디스포저블이라는 애가 디스포저블이라는 그런 애가 왜 있지? 이거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차 레퍼런싱 해가지고 무의미하게 뭔가 이게 이미 해제가 돼가지고 내가 뭔가 스팀을 받아야 되는 해서 못 받을까봐 디스포저블을 해가지고 내가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거고 메인 스케줄러 왜 걸리냐면 대부분의 모바일이나 UI 작업으로 메인 스케줄러에서 메인 스랩한테 의존을 하거든요. 그래서 UI 조절을 위해서 따로 스트림 종류를 아예 빼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발을 하다 보면 똑같은 문제들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거에 대한 답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 같은 거 파악하고 얘 왜 이렇게 했을까를 알아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비슷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내 걸로.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실력이 되고 기술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몇 년간한테 어필이 되고 내가 더 좋은 자리로 내지는 더 괜찮은 조건으로 일을 하고 옮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구조를 파악하다 보면 RS는 옵저버블 기반이고 스카브에 의해서 별도의 교사를 내고 풀어보고 옵저버블 이런 거를 가리에놨던 풀이하는 푸시 방식으로 동결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다 겪었을 때 아 얘는 이렇게 해결했었지 그럼 그게 생각보다 꽤 괜찮은 답이라고 확인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한 끝에 나온 코드이기 때문에 어떤 내가 찾고자 하는 답에 되게 근접한 답이라고 확인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삼아서 자소서 삼아서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아무리 파고 내려가더라도 내가 도저히 알지 못해서 더 이상 깊이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스터디나 커뮤니티 같은 데를 가서 공부를 하세요. 오픈소스 뭐 언어 분석하는 스터디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함수형 프로그램이 한창 인기 있을 때 스칼라나 하스켈 같은 거 스터디 되게 많이 생겼었거든요. 파이썬은. 그런 데 가보고 언어, 라이브러리 관련된 커뮤니티 그런 데도 가보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런 거 아니더라도 메일 리스트라든지 슬랙 채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데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데에서 내가 모르겠으면 질문해보세요. 질문하면은 생각 외로 개발자들이 워낙 잘난 척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내가 알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끝장나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같은 거 꼭 해보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함수형 프로그램이라는 게 좀 이해가 되는 거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하면 보면 볼수록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왜 좋은 거지? 이거 객체 지향 언어로도 다 해결이 되는 문제들인데 왜 함수 지향 언어로 하게 됐고 근데 이미 대부분의 언어들이나 대세는 함수 지향 언어로 기울기 시작했거든요. 저 학교 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론이라고 해서 역사 같은 것도 좀 배웠는데 함수형이라는 게 이미 70년대 리스비라는 언어를 통해서 인용되는 언어 이래서 이미 나왔는데 80년대 말에 스몰톡이라는 언어가 나오면서 객체 지향이 다 없어버렸고 자바 나오면서 아주 그냥 다 그냥 재패를 해버렸죠.
근데 학신형이 왜 70년대에 나와서 여태까지 30년, 40년을 미치겠다고 왜 갑자기 이렇게 대세가 된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스터디를 가서 스터디를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소스 분석하고 알고리즘 풀이 같은 거 하면서 개념에 접근하기도 하고 샵을 이용하면서 공부도 하고 소스 구조를 활용해서 새로운 소스를 개발하면서 공부도 하고 실제로 이제 오픈소스 보다 보니까 얘는 왜 이렇게 짰지? 애플에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구글에서 이렇게 한거를 지향하는데 왜 이렇게 짰지? 그래서 컨트리뷰션도 날려보고 하면은 진짜 이제 그때는 진짜 3단계까지 할 때는 모르겠다. 내 실력이 없다. 그럼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거 애니네. 이거 이 슬라이드는 아마 네이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 주변 개발자들을 보면은 오픈소스를 사용할 때 구조 특징 파악하고 맹목적인 신공보다는 필요한 부분을 분석을 해서 또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는 것도 좋아요. 네. 너무 가져다 쓰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만들어 보면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했지? 하고 해보면 더 나은 방법을 찾을 때도 있고 하다 보면 이런 것에 정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가 이렇게 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하면은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 직접 만들고 실제로 제가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 제 전체경에서 제일 오래 있었던 회사인데 뭐 본의 아니게 뭐 이것저것 전사활동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막 성인교수 못하는 것도 하고 하다 보니까 리더분들하고 많이 어울릴 때가 많았어요. 저는 리더로 있다고 했지만 테크 리더까지는 했는데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하는 게 요즘 친구들이 만들기는 잘 만든대요. 근데 제대로 만드는 걸 본 적이 없대요. 그게 다 항상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코드를 짜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짜요. 네, 왜 저렇게 짜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직접 만들어 보는 걸 추천드려요. 뭐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왜 그렇게 했지? 한번 보기 쳐보세요. 네, 그러면 다 나갈 거예요. 참고로 네이버의 어떤 팀은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사용을 못해요. 네. 너무 친구들이 배우는 것도 없고 기술력도 떨어진다고 왜 이걸 서드파티 라이브러리까지 써면서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못 사용하게 하고 만들게 하거나 그냥 만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안에 또 그 오픈소스 가져다 쓸 수 있게 래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올려가지고 사용하겠던가 아니면 거기를 분석해서 사용하겠던가 그런 팀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개발자들 보면은 여러분과 본인만의 신앙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신고하거나 무조건적으로 비판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성장할 수 있고 어떻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비판보다는 찬양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이거한테. 그래서 뭐가 딱 나왔어. 야 이거 짱이야, 이거 짱이야. 야 이거 내가 팔로 다녀야지. 그래서 계속 짱이 돼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저럴 때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이거 되면 되지 않아요?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우기기 시작해요. 네,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쓰는지, 어떤 구조로 되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단점이 있는지 그걸 좀 알고서 내가 원하는 적재적소에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공이라는 게 강의성이 없는 학문이거든요. 철학이에요. 그때 이게 답이 됐을 거 저게 답이 될 수 있어요. 맞는 키는 없거든요. 맞는 키는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찬양하고 이게 짱이야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하시지 않고 내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장점, 이득, 특징, 기능들 뭐 취할 건 취하고 쓸 건 쓰고 배울 건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앞에 있는 걸 다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로 해봐야죠.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1시간이 좀 넘었는데요. 이 시간 동안 제가 떠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발달로 잘한다. 그럼 저는 시간 낭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 오픈소스가 있는지 일단 알아보시고 오픈소스를 한번 열어보세요. 제가 열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자바스크립트 있고 OS로는 리눅스 있고 참고로 저 리눅스도 까봤는데 리눅스 같은 경우는 3점대는 까면 헬이에요. 3점대는 진짜 너무 강해요. 그래서 제가 3점대 한번 깠다가 진짜 어디부터 가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2점대를 깐 다음에 스킬도 썼었거든요. 와 얘네들이 비트 단위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이런 짓을 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탄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오픈소스 되게 많거든요.
브라우저 크롬이용 파이어폭스 오픈소스요. 까봐요 제가. 그래서 내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네. 그다음에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인코딩, 디코딩, 뭐 파일 I/O 전부 라이브러리에서 서포트 라이브러리 다 있거든요.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본 다음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코드를 막 이상하게 계산해 짜서 왜 이렇게 변을 많게 짜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 이거 있습니다. 왜냐? 여러 사람들이 고민해서 만든 결과물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계속 입에 침여하고 계신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찾는 답에 근접해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가지고 제발 확인하고 열어보고 공부하세요.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준비한 강연이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회사에서 책임자도 있으니까 회사를 좀 홍보하기 위해서 회사 설명을 드리면요. 피닉스 다트라는 회사는 1999년에 창업한 회사고요. 저도 연역을 얼마 전에 했는데 다트 시장 점유율은 전 세계적으로 55% 정도이고 27,000여 대의 다트 머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어디 가가지고 다트 있잖아요. 화살 촉도 있잖아요. 그거 던지는 걸 했다. 던지는 걸 했다 하면은 한국 내에서만큼은 전부 저희 회사거든요. 웬만해서는.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 어디를 가도 일본을 제외하면은 저희 회사 거의 확률이 높아요. 현재 8개국에 현재 법인이 있고 30개국의 영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약 100만 명이 좀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뭔가 채용 활동이나 이제 회사 홍보 같은 걸 하면서 데이터가 엄청나게 쌓여있는데 그걸 좀 추려봤더니 1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1억 7천만 번의 게임을 하거든요. 1억 7천만 번의 게임을 한다는 건 제가 지금 1억 7천만 번의 게임을 게임하는 와중에 다트가 1000개가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데이터나 유저들이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거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회사를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 오면 망해요. 이럴 거면 애초에 밝힐 거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일본 등에서 약 1000명 이상 규모의 대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작년 12월에 더 파이널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최종 결승 같은 대회에 한 3,000여 명 정도 올라있고, 그다음에 올해도 이제 개막전이 있는데 일본의 플라이라고 거기도 거의 2,000명까지 올라있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상당히 사회적으로 되게 활발한 회사라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하는 거는 저희가 어쨌든 뭐 사업이나 영업 쪽이 뭔가 주가 되는 회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되게 낙후가 돼 있고 되게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고 새로운 뭔가 성장 모멘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 와서 일을 하게 됐고요. 네. 주요 구성원을 보면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펀드 운영을 하시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회사 대표이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인재 영입이나 성장 프로세스 같은 것들을 좀 총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경영적으로 되게 열심히 하는 걸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밑에 적혀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이름은 아까 앞에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현재 여기에서는 이제 모바일 서비스, 그 다음에 서버, 웹 서비스 등을 좀 해가지고 옛날에는 다트를 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찾아왔다면 이제는 다트를 하고 싶어서 하려면 내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 때 이런 걸 하려면 뭔가 다트를 해야 하네 하면서 뭔가 새로운 진로를 뚫기 위해서 뭔가 신규 서비스 같은 걸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걸 위해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다른 좀 주요 멤버, IT 주요 멤버가 뽑은 거예요. 실제로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또 옆에 계신 이제 적혀있는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마이닝 관련돼서 연구를 했었고, 근데 데이터 마이닝 관련돼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분이 석사를 했을 때 이미 AI, ML로 대세가 기울었기 때문에 빅데이터, 데이터 마이닝 전부 다 AI, ML로 논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AI, ML 같은 걸 했었고, SKT, LG U+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활동을 하셨는데 빅데이터 기반의 고객 마케팅 도와하는 통신 데이터 활용을 추천을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 사람한테 이 상품을 팔면 사겠다 싶은 걸 뽑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사람 탈 것 같은데, 이 사람 통신사 올릴 것 같은데, 그러면 연락해서 선물 하나 더 주고, 상품 하나 더 주고. 이 사람은 조만간 5G로 핸드폰 바꾸겠는데, 그럼 이제 텔레마케터가 전화해서 핸드폰 싸게 하는데 바꾸실래요? 요거 뽑으시면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이 뭘 하냐면은 이제 게임머신을 개발을 하고, 게임머신은 우분투 기반으로 해서 우분투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동작하고, 그에서 유니티 엔진을 구동하면서 게임이 돌고 있고요.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전에는 KT 클라우드 IDC에다가 서버를 올려서 썼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서비스로 해서 AWS 인프라 구축해가지고 거기다 지금 클라우드로 서버를 옮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클라우드 서버로 저기 하고 싶다 그러면 CNCF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버 개발에 관심이 있는 분은 CNCF를 들어봤어야 정상이고, 그래서 CNCF에서 나오는 각 컴포넌트를 활용해가지고 이번에 서버를 개발하고 있고, 그게 잘 패키징된 게 AWS 제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웹하고 앱으로 사용자 서비스 제공을 운영을 했는데, 지금 여기 개발 중이라고 했는데, 개발 중까지는 아니고 지금 기획 단계이긴 한데, 신규 같은 경우에는 네이티브 앱으로 해가지고 뭔가 소셜미디어 형태로 할 수 있는 앱을 개발을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솔직히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그 데이터 앱 관련된 팀장님이 보통 설명하시는 부분인데,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가지고 저희가 데이터가 진짜 많이 쌓이거든요. 다트를 어디 꽂았다, 이 사람이 어디 방문했다, 어느 게임을 했다, 어느 시간대에 했다, 어느 장소에 했다, 기타는 엄청난 데이터들이 쌓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태까지 이 회사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활용을 해봐야 그냥 뭔가 지표 보고서 얘네들 이리로 갔네, 절로 갔네, 왜 절로 갔을까, 약간 이런 느낌. 이런 걸 좀 분석을 해서 추천 모델을 만들어서 뭔가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를 하고 있지는 않고, 이걸 하기 위한 이제 기저 작업, 기반 작업들을 진행 중이고,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에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뭔가 추천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A/B 테스팅 관련해가지고 어떤 걸 했을 때 고객 반응이 더 좋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급한 키워는 일단은 플랫폼 개발실에, 플랫폼 개발실은 이제 제가 있고, 개발실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제가 있거든요. 사업자력이나 데이터를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 어널리스트랑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래서 데이터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쪽이 제일 급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급한 것만 뿌렸고, 실제로 저희 회사 채용 공고를 들어가 보면은 더 많은 키워드들이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걸로 제가 여러분들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포킹 포인트가 있다면은 저를 상대로 한번 모이면 좋겠어요. 제 질문에 답답을 다 하시잖아요. 대한민국 IT 회사 골라서 가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실력을 테스트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준비하고, 저희 회사 지금 저한테 면접을 먹거든요. 참고로 제가 네이버에서 처음으로 면접을 들어갔을 때 커트가 되게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떨고 이렇게 하지, 이 사람 인생을 제대로지,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에 좀 많이 붙여들었어요, 저는. 근데 그러다가 미꾸라지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물을 흐리는 걸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전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팀에 저를 아는 분이 한 번씩 있어요. 그게 들려요. 그 다음에 커트를 어마어마하게 올렸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질문에 다 답변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IT에서 골라서 갈 수 있어요. 프론트엔드 당장 없는 거요. 그 다음에 자격사. 여기는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데이터 어널리스트, 사이언티스트 당장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격사입니다. 왜 빠르게 넘어가냐면은 구체적으로는 그냥 뭐 피닉스한테 찾아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지원하는 분들한테 의미 있는 것이 여기 있는 분들이 뭔가 얻고자 하는 거에 크게 부합되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관심 있으면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